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꼬아놓은 그래서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지점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는 서인 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관계에서 올 때 서진이가 무엇을 향해 이거를 달려가는지 그러니까 범인을 쫓는 그 이유 같은 것들도 그런 감정선이나 그런 것들도 꽤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냥 범인을 잡겠다 이상으로 자신의 죄책감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 여정을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영환 배우님? 이 작품 보시면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굉장히 사심으로 형사 역할을 들어왔다. 시나리오 내용보다도 배우로서 여지껏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역할이 나에게 왔다는 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좀 다른 모습을 연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꽂혔죠. 그쵸. 그 전에 좀 더 단아한 모습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딱 세팅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 자연스럽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 봐왔던 모습의 어떤 인물을 연기하는 게 드라마에서 사실 좀 흔치 않은 거고 늘 드라마는 뭔가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각 배우들 어떤 이유로 캐스팅을 했냐. 이승용 배우 오디션 때 나오자 어쩌다 저쩌다 좋은 얘기 많았어요. 김영하 배우 왜 캐스팅했냐? 키가 커서. 끝! 감독님 변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예상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순서 배우 이제 이하 배우님, 나연 배우님, 수명 배우님 이제 영화 배우님까지 소개를 하는 거였는데 흥룡 배우님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까먹은 거예요. 제가 그 재밌게 봤던 작품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부터 까먹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행히 그때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작품을 얘기해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영화 배우님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면 머릿속이 편집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사실 제가 생각한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연기 잘하는 건 알고 있었고 이제 뽑을 때 키를 물론 보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뭐 엄청났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이제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도 있고 차가운 느낌도 있고 해서 형사인데 일단 극 중에서 이제 서진이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옆에서 뭔가 이 극에서 그나마 그래도 주인공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캐스팅을 했을 때 뭔가 거기에 이제 키도 포함이 된 거고 해서 이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지 딱 봤을 때 되게 선한 인상이잖아요. 눈만 먹고 선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쏙 빠진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키가 커서 네, 키가 커서 얘기만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나율 배우님은 아마 지금 데뷔한 이후로 가장 다크한 피부색으로 여기서 등장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원래도 다크했었는데 네. 이번 작품에서 아주 더욱더 끝으로 한번 달려. 근데 뭔가 우리가 드라마나 작품 속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좀 하얀 도시남자 같은 느낌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좀 악역을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 네네네. 이제 좀 스마트한 역할도 좀 하게 되고. 근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거의 악역으로는 거의 끝판왕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지금도 굉장히 지금과 본중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등장을 하셔서 저는 김남희 씨가 맞나라고 생각하면서 뵙기도 했었는데 이런 변화 즐기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하거나 이렇게 지구력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도. 그래갖고 뭐 작품을 할 때도 그렇고 캐릭터 할 때도 그렇고 자꾸 이제 안 해본 거 해보려고 그러고 또 변화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배우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들을 가져온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승용 배우님은 정말 그 데뷔한 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렇게 영화라는 장르에서는 정말 첫선을 보이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되게 새로 태어나시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처음 오랜만에 볼 때 느낌이고요. 그동안 되게 밝은 역할만 해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좀 지독한 스토커 역할이다 보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오디션을 볼 때부터 어떻게 연기를 할지와 더불어서 이 역할의 전사, 후사 등등을 많이 생각해서 감독님께 굉장히 많이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욕심이 점점 났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감독님한테 드렸던. 가장 큰 질문이 현민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였는데요. 그때 감독님께서는 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인물이 이 행동을 할지 저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현장에서 조금 본능적으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미친놈. 네, 그쵸. 이유 없는 미친. 감독님 뭔가 마이크 잡았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로 생각했으니까 저의 입장에서 어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면 좋겠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감정 그 순간순간 올라오면 그것에 맞게 충실하는 게 더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뭔가 이유가 있고 사실 뭔가 이것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더욱더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그러니까 미나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니까 영화 시작되고 나서 온 사방에 신나시 눈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기의 눈을 물론 이제 배운 자격을 잘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눈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본 기억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 눈동자라는 영화에서 이름도 눈동자지만 눈 클로즈업도 굉장히 많으시고 시야가 안 보이는 연기도 했었고 처음 그 암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처음 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있을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계속 보다 보면? 좀 괴기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되게 영화 제목처럼 눈에 포커스를 두고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아서 재밌으면서도 잘 따라가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미나 씨 눈은 보면서 항상 그냥 아름다운 눈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각도로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낸 눈이라는 걸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사실은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사실 그러고 보니까 되게 눈매가 다 각각 굉장히 다른 배우들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 정의하는 각 배우들의 눈에 대한 얘기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민아 배우님부터 얘기하면 눈이 굉장히 커서 촬영하기 정말 좋습니다. 사실 공포나 이 스릴러 장르 안에서 큰 눈을 가진 배우는 되게 엄청난 메리트죠. 메리트죠. 네. 그래서 이게 눈에 어떤 걸 했을 때 되게 잘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시각이 이제 흐려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지점들을 할 때는 아이라이트를 일부러 빼면은 그 사람 눈에서 지금 이렇게 빛이 있으면 눈에 빛이 반사가 돼요. 근데 눈에 비치는 빛을 저희가 일부러 다 끊었었거든요. 뭔가 더 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안광이 사라지는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되게 효과적이어서 눈이 커서 그래서 정말 좋았죠. 그리고 남희 배우님은 그러니까 눈이 뭐랄까 알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눈이라 해야 되나
그냥 보고 있으면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 했는데 왜 웃는 거야? 네, 알 수 없는. 네,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배우가 그냥 뭐 어떤 대사를 쳐도 조금 의미심장하게 치면은 사실 그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그게 좀 조절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이제 연기 톤을 이제 얼만큼 관객들이 알 수 있게 할 것이냐, 모르게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 대사 중에 그 상대 이제 경찰이 어머니 잘 계시지 않는데 처음에 이렇게 울렸었거든요.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좀 더 힘을 빼줘라 해가지고 그런 톤 잡는데 되게 초반에 힘들었는데 이제 뒤에서 그런 이제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되게 효과적이었죠. 저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을 만들 수 있는 눈이어서 좋았고요. 승용 씨는 되게 착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되게 맹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눈 자체가. 착해 보이기도 하고 맹해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순간순간 확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영화에서 이제 현민이 사실 몇 씬 안 나오는데 그런 어떤 존재감을 확 줄 수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되게 특별히 뭐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이는 존재인데 눈이 돌아가는 느낌을 줬을 때 거기에 확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거기에 되게 적합했어요. 실제로도 눈이 이제 돌아서 연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그 역할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실 회상에서는 조금 이제 누나를 좋아하는 어린 동생 느낌으로 막 이제 표현이 됐어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그 눈이 돌아 감정이 눈이 돌아 있었어요. 실제로 대사가 되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 볼까? 막 이렇게 처음에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다. 좀 더 착하게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영화 배우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키가 크다. 키가 크시고 이제 눈빛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저 사람 화를 내도 사랑해서 화내는 것 같고 뭔가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배어 있어서 그러니까 말없이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이렇게 시선을 저렇게 줬을 때 뭔가 많이 뭔가 따뜻함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두 분이 사실 악연에서 성당신에서 만나시는 그 인연이 여기까지도 이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이 함께 하시게 됐던 이유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캐스팅 되고 보니까 옆에 영화 배우님이 계셨던 건가요? 사실 캐스팅 되고 나 보니까 또 다시 만났는데 이상하게 뭔가 그게 있어요. 진짜 따뜻함이나 괜히 막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연에서도 사실 굉장히 스쳐가는 장면이었는데 두 작품 연달아 사실 제가 악연 드라마 찍고 바로 눈동자를 찍었거든요. 그래요? 네. 되게 인연이다 이런 생각이 됐고 찍으면서도 의지하게 되는 저는 사실 저희는 악연에서 딱 한 회차를 같이 했기 때문에 헤어질 때 우리 너무 아쉬운데 길게 만나요? 하면서 헤어졌어요. 꼭 길게 만나요?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그러고 정말 뭐 2, 3주가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눈동자를 하셨거든요. 물론 왜냐면 원래 키스이 돼 있었으니까 내가 깜빡하는 거겠지만 나는 시나리오를 보니까 진짜 길게 붙어있는 역할인 거예요. 하루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악연으로 만나서 인연이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작품의 제목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됐었던 그런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이 살짝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남희 배우님이 첫 등장부터 이 사람의 어떤 성장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마냥 밝을 수만은 없는 그런 캐릭터일 텐데 또 이 사람이 너무 어둡게 등장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또 이렇게 앞에서
이 뭐랄까 이 그게 쫀쫀함 같은 것들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당히 어떻게 자신을 노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이 지금의 결과적인 지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고 있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톤을 어떻게 잡고 어느 정도 강도로 연기를 하느냐 그걸 조금 많이 고민을 했고 저 역시도 감독님하고 많이 회의를 하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잡았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겠냐 아니다 조금 더 줄여보자 아니면 조금 세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톤 조절을 하면서 연기를 좀 맞춰갔고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누가 봐도 이제 제가 평소에도 저는 좀 밝게 웃고 있어도 저를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쵸. 제가 웃어도 나쁜 놈이고 가만히 있어도 나쁜 놈이고 뭐 나는 그냥 따뜻한 말을 해도 쟤 무조건 나중에 반전을 일으킬 거야 라는 그런 이미지의 연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왜냐면 그게 또 미리 밝혀지면 안 되겠죠. 조심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벌써 온라인상에 도혁이 범인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설마 이 안에 안 계시죠? 그거는 거의 식스센스급 반전을 벌써 뭐 다 그런 스포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유, 그것만은 조금 다른 말 많이 더 해주시면 고마워요. 그거 좀 그렇죠. 이건 그냥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을 좀 이어서 감독님 설명해 주세요. 네. 도역은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전사를 저희가 다 얘기를 했어요. 되게 복잡한 전사, 뭐 어머니와 관계가 어떠했고 아버지가 언제 집에 올라갔으면 이제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지금 경찰서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다까지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이제 배우 입장에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냥 이제 현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날과하게 해달라. 그냥 그 이제 지방의 어떤 그냥 일 많이 없는 경찰서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찰 같은 느낌으로 그냥 날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나이브한 느낌으로 등장해서 다시 복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얼굴로 등장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 오히려 너무 범인 같아서 범인 아닌 줄 알았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김나미 배우가 그 전에 해왔었던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반전이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쉽게 해놔서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면서 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승용 배우님은 어릴 때 꿈이 형사하셨다면서요? 네, 어릴 때 꿈이 형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사한테서 가장 쫓겨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보신 경험은 어떠셨나요? 실제로 좀 많이 무서웠고요.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씬 자체가 격렬하다 보니까 본인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운 걸 잘 못 보는데요. 선배님이랑 같이 나온 씬들도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씬들이었고 저도 일단 선배님들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연기 경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긴장도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선배님들이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톤도 먼저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원 없이 정말 지독하게 스토킹을 했었죠. 지독하더라고요. 민호 씨는 사실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연기하면서 가졌겠지만 진짜 육체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작업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잠깐 듣기로는 영화 속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결국 편집에서는 빠졌지만 정말 많은 고생을 시켰다. 어떤 샷들이 있어요? 제가 암실 첫 장면을 찍고 첫 장면부터 찍고 너무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목에 담이 왔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헬멧에다가 그 카메라를 장착해서 제 이렇게 안 보이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장면을 찍었는데 3시 정도를 찍은 걸로 알고 굉장히 무겁지 있는데 않나요? 진짜 쓸 수가 없는데 무게 몇 킬로 정도 돼요? 목이 꺾이는 느낌도 들거든요. 여기 태우고 집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볍진 않았을 때가 본인이 쓰고 괜찮다고 저는 목이 핀 상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찍었는데 안 썼어요.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뭐 모든 영화가 다 고생스럽긴 한데 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안 나오는 씬이 없어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괜히 물론 그 밖에도 편집된 씬들이 굉장히 또 많지만 어떤 씬이 있나요? 네. 네, 그럼요. 오늘 이미 다 보신 영화 다 보신 분들이니까. 사실 서진이와 서인이의 서사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고 그게 빠진 거가 오히려 좀 장르에 또 적합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인 서진이의 관계성을 좀 많이 표현했던 장면들이 있었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 예를 들자면 서진 서인이가 좋았었던 과거 함께 살면서 네, 가장 좋았었던 때 그 둘에게는 이런 관계였구나. 지금은 갈등이 생기는 지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서진 서인이가 너무 행복했을 때 장면이 아마 엔딩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편집했고 근데 그거는 지금 분위기 흐름상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괜히 고생한 거는 아니 근데 서인 서진이가 행복했던 그 시절을 찍었다는 뜻은 미나 씨가 2명을 또 연기했어야 됐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로 다른 2명.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그 기억보다는 팬들 장면이 더 마음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안 된대요. 미나 씨가 안 된대요. 원천 봉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사실 대역이 있었어요. 그 헬멧을 대신 수행해준 대역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배우, 김민아 배우가 같이 이제 저랑 옆에서 어떻게 액팅하면 좋을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한 번씩 보여줬어요. 자기가 어떻게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이제 대역분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맛이 안 사는 거예요. 너무 오리지널이. 네, 네.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찍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잘 쓰면 좋은 컷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냥 한 번만 쓰고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해주셨는데 공교롭게 그 씬이 이제 최종 편집이 돼가지고 아쉽게 됐죠. 근데 진짜 정말 이제 저 영화에서 보통 이제 위험하거나 어떤 이런 걸 촬영할 때 대역을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대역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과 실제로 배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우라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달라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쓰셨어요. 저 쓰시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촬영할 당시에는 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힘들고 어떤 지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러면 저도 이제 마음 약해져서 막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이럴까봐 그냥 무시하고 나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일단은 나는 작품을 잘 찍어내는 게 내 소임이니까 그때는 약간 좀 더 그렇게 했었죠. 그랬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그 긴장감을 위해서 그쵸. 몸을 많이 쓴 작품이었어서 너무 제 고생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 두 분도 많이 고생하셨다. 근데 워낙 이런 장르 영화들은 뭐 배우분들이 육체적인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막 아까 그 비 오는 장면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밖에서부터 그리고 실내는 또 실내인 것이 또 주는 또 어마어마한 압박감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고 보통 일이 아닌 촬영인데 결국은 감독님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업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충분히 또 본인으로서 배우의 다 푸시고 감독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결국 원작이 있는 작품들은 그 원작에서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줄리아의 눈이라는 이 원작을 보면 되게 스릴러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마어마한 멜로드라마로 끝나게 되는 작품인데 그런 원작의 멜로드라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버리고 이 작품은 아예 그냥 이 장르적 스릴러적인 장르, 공포적인 장르로서 완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원작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심에 잡았던 게 무엇입니까? 일단 원작을 보고 이제 눈을 잃어가는데 사건을 추적한다는 그 포인트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점들과 연관된 신들 이런 것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살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원작에선 되게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바꿔서 만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바꿔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어떤 행동들이 되게 나오거든요. 이제 지숙과 도영 또 이제 서진과 현민, 서진과 서인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형태가 너무나도 다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해서 사랑의 란 무엇인가,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인가?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저 혼자 내린 결론은 이제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어도 좋으니 그 남을 위하는 마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팀 그러니까 서진과 서인이 결국에 그런 팀이었던 거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챙겨주고 하고 서인이 결국 눈수술 받은 이유도 언니가 이제 눈을 잃을 거를 대비해서 자기가 언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강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유가 강요되는 게 사실 저희 나라에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특히 부모님이 자식한테 뭔가를 강요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또 되게 요즘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스토킹에 관련해서도 물론 사랑이 좀 본인은 사랑이겠죠.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나를 위한 목적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대비를 줘서 조금 주제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장르적으로는 이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야의 제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가져오지만 저희가 시나리오 각색을 하면서 이제 도역의 캐릭터가 그렇게 정해지고 나서는 저는 이게 이제 고전 스릴러의 느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클래식 서스펜스 스릴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그 틀을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 영화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클래식 서스펜스에서 이제 오마주를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이 작품의 장면은 여기에 들어와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소식을 해서 최종 그냥
지금 영화에 어떤 요즘처럼 막 복잡하게 막 영화를 꼬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클래식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놓고 오마주를 보여주면서 이건 이런 영화예요 라고 그냥 보여준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많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클래식한 문법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면서 되게 걱정을 했던 게, 아 이게 너무 히치콕 느낌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히치콕 이제 사이코가 1960년대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구나. 이게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억에서 희미해질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과감한 이것저것 진행했어요. 사실 뭐 영화를 보고 나면 당연히 이제 히치콕의 사이코가 떠오르게 되고, 김남민 씨를 한국의 앤서니 홉킨스 뭔가 노마이자 노만이 이제 그 본인도 사실 그런 레퍼런스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연기에 조금 적용을 시킨 부분도 있었나요? 안소니 홉킨스, 뭐 제레미 콜슨, 뭐 큐브릭, 히치콕 다 너무 존경하고 너무 대단하신 선배님들이시죠. 저는 이거 찍는 내내, 그리고 시나리오 보는 내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장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네네네. 그런 정신조차 없어요. 그냥 지호 감독이랑 같이 얘기 나눠서 지호. 저희가 분이 되게 막역하신 네, 막역해졌습니다. 무슨 고생을 서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 장면에만 집중을 했지, 사실은 영화가 나온 걸 이제 보고 나니까 아 지호 감독님이 여기저기 많이 끌어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이 지호 감독님 말씀처럼 좀 오래 지나기도 했고 그게 적재적소하게 너무 이렇게 표절 소위 오락가이 이렇게 강력한 단어들을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정말 잘 묻어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네. 아니 사실 이 엄마가 이제 서인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연이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사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서인이와 엄마가 그 생전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영화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서인이가 입었었던 옷들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뭔가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 엄마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좀 지배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했던 부분이 있었나, 혹은 두 사람 관계는 어땠을까, 뭐 이런 전사들을 되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감독님하고 많은 또 전사들이 각 캐릭터들마다가 있었겠지만 이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저희 오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남희 배우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는 그 서사가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끼리는 사실은 되게 촘촘하고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고 그 학대로 인해서 많이 제한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삶이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도영이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살해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라는 게 충격적으로 와서 제가 약간 이중자아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가 살아있다는 믿음 때문에 엄마로서 생활을 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는 형사이기 때문에 형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서인이와 함께 어떤 시간들 보냈을까요? 엄마는 지숙이잖아요. 지숙은 이제 서인이를 위해서 뭔가 딸 같은,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화상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가 많이 심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도 사랑을 얻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인이 시력을 되찾아가면은 또 자신을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어렸을 적에 자신의 남편으로 자신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도 자기를 떠날 것 같은 이 모든 불안감 때문에 소유욕이 점점 커졌나.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 이유 설명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엄마 지숙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숙은 정말 짧게 거울 속에서만 등장을 하는데 얼굴에 화상이 되게 크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외모에 컴플렉스가 생기면서 대인 기피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만나는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아들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 남편은 이제 아내를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그 무슨 오롯이 도역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아까 배우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학대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학대를 당해서 이렇게 도역이 엄마를 살해를 했지만 도역은 이제 자기 엄마 죽인 거에 대한 충격으로 이중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경의 마지막 그 대사 나레이션 설명에도 있는데 이제 그 엄마가 했던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했던 행위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역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제 몰래 나가서 하다가 서인을 만났다고 저희는 설정을 했어요. 서인이 이 동네에 이사 온 것을 알고 이제 접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친해진 거죠. 도와주면서 가까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착의 대상이 되고 이제 서인은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호의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의 어떤 방어벽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이제 서인이 어떻게 보면 지숙이 인형이 된 거죠. 그냥 인형놀이 하듯이 자기가 입혀보고 싶었던 옷도 입히고 어떤 음식도 자기가 해주는 거 먹이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서인이 눈 수술을 받고 이제 다시 언니를 만나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불안감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미나 배우님 사실 배우가 어떤 캐릭터하고의 어떤 접근을 할 때 아예 머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동일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두 캐릭터를 심지어 연기를 해야 되는 동시에 그리고 거의 회차마다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또 바라보고 있는 나 이런 어떤 거의 자아가 분열된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기를 할지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 얼굴이 한 프레임에 있을 때 좀 이상한 느낌을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찍고 카메라는 두고 제가 옷 갈아입고 또 찍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에 캐릭터를 접근할 때는 오히려 너무 다른 인물이고 얼굴은 같지만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접근은 쉬웠는데 촬영할 때는 어떤 그 대사를 제가 할 대사를 쳐주는 친구 그 다른 배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호흡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쳐야 내가 이렇게 받는 톤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조금 힘들었고 또 대사도 좀 많았는데 현장에서 그냥 조금 뉘앙스나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는 시간도 필요했어서 그 시간이 좀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었던 장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같은 컷 안에서 저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이상할까 그리고 완전 성격이 다르게 하면 다른 인물로 관객분들을 봐주실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정말 그리고 살아있는 서인 서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도 그랬지만 저는 배우들이 가끔 뭐 영정사진으로 등장한 자기를 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더미로 만들어져 있는 자기를 또 만나게 되고 더미도 아니에요, 저예요. 저희는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더미를 쓰지 못했습니다. 아 실제로? 네, 더미 없이 다 직접 하셨고 저희 영화에서 더미를 써야 되는 상황은 이제 그 마지막 냉장고 김치냉장고에 이 큰 체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만 이제 조금 신체를 만들어서 했었고 나머지는 다 직접 저희가 다 했습니다. 키만 작았으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아, 네, 그 조금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당하는 자신을 또 봐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란 게 약간 캐릭터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배우로서 좀 심리적인 타격을 좀 받았지 않아요?